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태후가 궁에서 생활하며 자기를 보호하고 편리를 위해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태강, 즉 내시와의 관계에서 오는 여러가지 상황에 관한 스토리를 테마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해요. 궁에서 생활하는 여인들은 누구든 자기 혼자 힘만으로 궁중 생활의 안전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확보해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반드시 남자의 힘을 빌려야만 했는데, 문제는 궁의 여인들은 한마디로 누구든 황제의 소유물이었기에 남자와 가까이 할 때면 절대로 성적인 문제 자체가 없어야 했기에 그 대상은 무조건 내시들이었습니다. 궁에서 가장 힘있는 여인은 당연히 황후였고, 황후 가까이에서 시중을 드는 여인들이 있었고, 그 여인들이 해줄 수 없는 것을 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태감이었기 때문에 황제를 보위하는 태감 외에 그들 사회에서의 계급은 그가 보위하고 있는 여인들의 국내 위치와 정확히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내시는 복 황후 즉 궁궐한 여인들의 왕초에 해당하는 황제의 제1호 여편네를 보위하는 자였고, 그 다음이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는 정도에 따라 그녀들이 곁에 두고 여러가지 중요한 일들을 시키는 태감들이 스스로 암묵적인 계급으로 위치 구분이 정해져 나가는 것이 전통 아닌 전통이었으며, 그 서열은 국내의 고위급 대신들 사이에 서열만큼이나 중요했었죠. 따라서 입궁한 내시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황후는 말할 것도 없고, 가능하다면 무조건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는 후궁의 근위에서 그녀를 전적으로 보필할 수 있는 선택을 받기 위해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그런 여인들의 눈에 들도록 노력해야 했고, 그 위치에 선택되어진다면 궁에서만은 최고의 성공을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입궁한 많은 여인들 중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당연 황제의 침소를 책임져야 하는 후궁인 비빈들인데, 이 여인들은 절대적으로 자기의 신복과 같은 태감이 필요했고, 필요에 따라 의지대로 다룰 수 있는 내실을 많이 가진 태감일수록 원하는 후궁의 오른팔 노릇을 할 가능성이 높았었죠. 그러나 후궁들에게 모든 것을 바쳐 충성하는 태감들은 그냥 움직여주는 것은 아니었고, 반드시 그만한 돈이 있어야 했는데, 그 돈은 친정에서 뒷힘이 되어주던가 아니면 스스로 궁궐의 자리나 특혜 등을 팔듯이 매관매직을 하여 조성해 나가야만 했고, 이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졌으며 심지어 죽고 죽이는 사건도 왕왕 일어났었다고 하죠. 이처럼 궁궐 내의 일들도 일반 사회와 마찬가지로 혹은 더 지독하게 모든 것이 돈과 돈으로 엮여져 돌아갔었고, 그 돈은 곧 권력과 뒷힘이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후궁들을 놓고 그들의 친정 사이에서는 서로 신경전이나 하는 후궁들의 눈치 싸움이 아닌 생사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심각한 힘겨루기가 끊임없이 진행되었죠. 후궁들의 생활이 곧 태감과 연결되어 있고, 태감들은 돈을 직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던 만큼 의기비 서태후 역시 돈은 필연적으로 필요했는데, 그래서인가 그녀는 입궐하여 황천길로 들어서는 순간까지 매관매직은 물론 특혜를 이용한 뇌물수수로 돈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모든 일에 관여하면서 지나칠 정도로 재물을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청나라 황실의 마지막 가짜 내시였던 장영복이 유명한 노름꾼이었는데, 그가 후궁들의 무료함을 달래준다는 핑계로 노름을 하러 간다고 보고한 후 돌아와서는 돈을 잃었던 땄던 상관없이 무조건 서태후에게 후하게 돈을 주었고, 그녀는 그것을 당연시하며 받았었다고 하죠. 하여간 이런 서태후는 의비비가 되기 전 황제의 곁으로 가지 못하여 애를 태우던 시절부터 친정과 손잡고 의비를 앞세워 조정 권력을 잡으려는 세력들의 지원을 받으며 그들이 주선한 안덕회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내시를 신복으로 삼았는데, 그를 소환자라고 부르며 항상 뭔가 확인이 필요한 일을 시키며 가까이에 있도록 합니다. 특히 의기비가 된 후에는 소환자를 더욱 신임하며 필요하나 직접 나서기 쉽지 않은 거의 모든 비밀스러운 일들을 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특이한 정체성 때문이었는데, 소환자는 분명 내시인 태감이었지만 원래부터 정체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여인들처럼 제잘되며 말도 많이 했고, 또한 워낙 나긋나긋하면서 싹싹하여 궁궐 어디에서도 그는 최고의 성향을 가진 내시였기에 어디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하죠. 이런 특이한 정체성이 내시 입장에선 오히려 큰 장점이 되어 항상 모든 일에 의심과 궁금증이 심했던 의비비가 부리기엔 그야말로 딱이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을 소유한 인물이었으며, 황후와 특히 한풍제의 총애를 받고 있어 시기 질투의 대상인 여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염탐하는 일을 누구보다도 잘 해냈기 때문에 충실한 애완견처럼 가까이 두고 부려먹고 있었습니다. 이수환자라는 내시는 하북성 남피라는 지역 출신이었는데, 입궁 전부터 정체성의 문제인지 항상 나긋나긋하게 누구에게나 아양을 떨어대는 것이 꼭 당시 광대들이 하는 짓거리 같았고,
매사에 시기심이 강한 것이 서태후와 비슷했기 때문에 입궁한 후 남의 비밀을 탐색하는데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는 그의 특기는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의귀비는 마침 그의 이런 특출난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를 더욱 신임하고 총애하며 가까이 두고 오만 가지 지저분한 일들을 시켰고 이완견 소환자는 그의 지시를 정말로 충실하게 해냈었다고 하네요. 의귀비는 서륙궁에 있는 저수궁에 기거했는데 그곳에는 14명의 태감들이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그 속에 팔품이의 태감이 둘이었는데 하나가 소환자였고 다른 태감들이 이 2명의 내시를 수령이라 불렀는데 소환자는 이때부터 그녀의 신복이 되었다고 하죠. 당시에 의귀비는 한풍제로부터 2년 동안 총애를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전날 한풍제에게 공친왕이 보낸 상주문에 직접 결제해야 함을 말하기 위해 동남각에 들렸다가 절을 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을 때 여비가 흘리고 간 손수건을 발견하고 질투와 원망스러움에 잠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소환자가 아침 문안을 드리기 위해 들어가자 그에게 급히 동남각으로 가서 당장 여비의 동선을 확인하고 오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의귀비의 지시를 받은 소환자는 그녀가 왜 이토록 심각한 얼굴로 이런 지시를 하고 있는지와 더욱이 이 시각 반드시 이와 비슷한 지시를 받게 될 것이란 것까지 잘 알고 있었는데 사실 거에 매일 똑같이 반복될 정도의 익숙해진 지시였고 결과 역시 뻔했으며 또한 의귀비가 지시한 사항을 듣고 잠깐 어딘가 다녀와서 머리를 조아리면 대가는 반드시 나오는 것이었으므로 매일 그녀 앞에 나타나면 그것은 곧 그의 수입과 직결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물론 의귀비 역시 소환자가 한풍제의 근처에 얼쩡대며 전날 밤 있었던 여비에 대한 소식을 알아와도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타고난 궁금증과 질투심에 가만히 있지 못했고 궁궐 후궁들의 상황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매일 충실한 애완견 같은 내시에게 시키는 것이었고 소환자가 돌아와서 보고할 때 그의 탁월한 연기력으로 걱정해주고 안타까워하며 화까지 대신 내주어 위안이 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애완견 소환자가 황제와 여비의 소식을 대충 알고 오면 항상 의귀비가 아침을 먹기 위한 밥상을 차리고 있는 때였고 잠시 밥상 차리는 것을 거들고 나선 그녀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뒤쪽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심각한 얼굴로 그냥 조용히 서 있으면 의귀비가 고개를 돌려 도대체 왜 그런 얼굴로 있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질문을 받은 소환자는 최대한 비굴하고 낮은 자세와 목소리로 주인님을 위해 노제가 대신 화를 내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면 의귀비는 더 이상 묻지도 추궁하지도 않고 밥상 위에 차려준 음식 중 하나를 가리키며 가져다 먹으라는 하명과 함께 지시사항에 대한 소환자의 일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아침을 먹고 난 의귀비는 천천히 앞들 낭아를 거닐어 뒤뜰로 가 잘 가꾸어진 화단을 쳐다보며 이제 겨우 27세의 생과부 노릇을 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듯 혼잣말을 하고 있으면 애완견 소환자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노제가 황실을 나올 때쯤에서야 황제의 전학이 없어 겨우 양치질을 하고 계신다는 청각을 받았습니다. 라고 황제의 일을 좀 더 세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난 의귀비가 묻습니다. 그렇게 늦게 기상하신 것이냐? 황제가 상경이 되어서야 침소에 드셨고 그 전까지 여비와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계셨다고 합니다. 라고 소환자가 속 뒤집힐 말을 해주면 그녀는 짐짓 놀란 듯 그래? 무슨 얘기를 그리도 오래 하셨는지 모르겠구나. 노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여비가 시종 작은 소리로 즐겁게 웃고 계셨다고 합니다. 노제는 황제 폐하께 없어 어찌하여 몸을 소중히 하시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나이다. 맞아. 의귀비는 자신의 생각과 같다는 투로 말하며 속으론 저런 내용은 어디서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리화시키며 다음 행동을 준비하게 되죠. 의귀비는 시간을 물었고 애완견은 기다렸다는 듯 금시계를 꺼내어 시간을 진정 일각이라고 알려줬는데 그녀는 어머, 조금 늦었네. 이 말은 궁중에서 황후에게 배려하는 시간이 늦었다는 것으로 여비가 황제를 늦게까지 붙들고 있어 폐하의 건강이 걱정된다는 고자질을 하기 위해 황후를 만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소환자는 서태후가 한 말의 뜻을 곧 알아듣고 한 가지 더 확실한 것을 알려준다는 의미로 말했습니다. 폐하께서 기침하신 후 곧 2번이나 각혈을 하셨다고 하옵니다. 사실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그녀가 황후에게 여비의 잘못을 확실히 못 박을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상황을 얹어주죠. 이런 모든 진행 과정은 요 같은 안이 음흉한 내시 소환자가 꿰뚫고 있는 의귀비 서태후의 속내를 읽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듯 그녀가 편안한 마음으로 뭔가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것이었고 사실 의귀비 역시 그의 얄팍한 행위를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다음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기에 서로 윈윈하는 것이라 할 수 있었죠. 소환자의 이러한 친절은 물론 돈과 연결되어 만약 자기의 주인인 의귀비가 심부름 값을 잘 쳐주지 않는다면 그의 심부름에 대한 결과는 완전히 바뀌어 오히려 주인의 마음을 더욱 답답하고 궁금증만 더하게 하는 말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황후와 후궁을 근위해서 보필하는 태감들에게는 반드시 심부름 값을 주어야 하는데 만약 이런 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거나 부족했다면 그들의 대답은 황제께서 여비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늦게 침소에 드셨다고 합니다 해서 아마도 황제께서 누군가가 계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비빈인 것 같다고는 하지만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는 없고 폐하께서는 충분히 주무신 것 같다는 소문이 있는 것 같사옵니다. 라고 완전히 다른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의귀비는 야무지고 철저한 성격에 사납다는 소리까지 듣는 철저한 여자였기에 당연히 내시들을 부리기 위해 필요한 것과 자기가 절대적으로 신이 많은 소환자와 같은 경우 오히려 심부름 값은 더 쳐주어야만 둘의 끈적한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돈 될 일이 눈에 보이면 절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고 의귀비의 이런 스타일은 누구나 아는 비밀이었으며 아쉬운 것이 있을 경우 다들 알아서 기었다고 합니다. 의귀비는 사실 돈만 밝힌 것이 아니고 색정도 강하여 항상 남자가 필요했지만 궁궐에 있다는 현실은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고 그랬기 때문에 병들어 시원치 않을 황제였지만 그래도 아쉬운 대로 그의 침소가 너무도 그리웠는데 그 자리를 매번 여비에게 강탈당한다고 생각하는 서태후였기에 여비가 부모를 죽인 원수인데 이를 갈며 복수를 꿈꾸며 지냈다고 하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